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친하게 살던 김씨, 박씨, 최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친구로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아직 아무도 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강가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강물에 느닷없이 배가 뒤집어졌고 세 사람 모두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장가도 못 간 젊은 나이였고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저승사자,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소. 이 나이에 갑자기 이 죽는 것이 어딨소. 내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어찌 그림에 정하오. 제발 부모님께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시오. 그렇게 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허, 죽는 것에 나이가 어디 있더냐. 다각자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건 너희들의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아이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 장가도 못 가보고 이리 죽을 수 있어. 우리 집 때는 이제 끊어집니다. 그렇게 또 박씨가 저승사자에게 사정했습니다. 맞소. 나는 내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오. 아무리 저승사자지만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최씨도 저승사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저승사자가 품에서 채찍을 꺼내어 세 사람을 몹시 내려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유, 아파요, 아파. 너무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만 때리십시오. 이러다 또 죽겠습니다. 한참 채찍질을 하던 저승사자는 채찍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들 조용히 하거라. 죽어서 억울한 자들이 어디 너희들 뿐이겠느냐. 염라대왕님 앞에서 어디 한번 입을 놀려보거라. 그럼 채찍질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지옥의 화염불에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야. 지옥이라는 말에 세 친구는 순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커다란 의자에 위엄 있는 염라대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위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찬찬히 명부를 살펴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금촌리에 사는 김과 박과 최가 맞느냐? 아니, 어찌 이리 생긴 것이 나이 같지 않게 젊은 것이냐? 젊어도 너무 젊어 보이는데. 염라대왕의 물음에 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금촌님 말씀이십니까? 양천리가 아니고요. 그래, 금촌리 말이다. 내 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도 모르는 게냐? 금촌리라? 야, 니들 금촌리가 어딘지 아냐? 우리 마을 강 건너에 있는 마을이 금촌리인데 염라대왕님, 저희는 금촌리가 아니고 양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요. 금촌리는 저희 옆마을이고요. 그렇게 김씨가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승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저승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이 사람을 잘못 데려왔어. 이것이 얼마나 큰 과오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이 녀석아, 저승사자 100년 했으면 이제 죽을 사람 데려오는 것은 눈 감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들이 어딜 봐서 나이가 60살이야. 딱 봐도 아직 털도 덜 나은 사내들이 아니냐? 어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한 번에 3명씩이나.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호통에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왕님, 제가 요즘 도통 정신이 없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옆나라에 전쟁이 나서 저승명부가 여기저기 섞여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저승명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놈의 전쟁 낸 놈들은 싹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런 망할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도 참 힘들겠구나.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으니 내 조만간 저승명부를 정리해 줄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이번 실수는 죄를 묻지 않겠다. 아무리 저승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거늘. 다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대왕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의 대화에 세 친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우리를 금촌리에 있는 사람들과 바뀐 것 같아. 그렇게 김 씨가 말을 하자 박 씨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지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내 사주를 봤는데 점쟁이가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안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 세 친구가 웅성되자 염라대왕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미안하게 되었다. 저승사자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다.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도록 하지. 자네들이 괜히 저승에 오게 되었군. 당장 돌려보내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김 씨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별일을 다 겪습니다요. 아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진짜로 생사람을 잡으셨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지금 와서 잘못 데리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이 씨도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저희를 데려왔습니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등짝이 아직도 시뻘겋습니다.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맞아야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저승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박 씨의 말에 최 씨도 조용히 채찍 맞은 곳을 보이며 염라대왕을 서글프게 쳐다봤습니다. 채찍까지 때렸단 말이냐? 왜 죄인도 아닌데 체벌을 한 것이냐? 죄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말이야. 염라대왕이 어이가 없다는 듯 저승사자를 바라보니 이 저승사자가 고개를 숙이곤 말했습니다. 아니 하도 자기들이 아니라고 저항하여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께 패가 될까봐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니 너무 어수선해서 말입니다. 저항이요, 아이 말도 못합니까? 아니라고 말 좀 몇 마디 하기로써니 바로 채찍을 냅다 갈깁디다요. 세상에 저승은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채찍질해도 괜찮은가 보죠. 저승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다리야. 김 씨와 최 씨, 박 씨는 다 같이 바닥에 뒹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세 명이 한 번에 들어놓으니깐 진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는 잘못 데려와도 어찌 저런 것들을 데려왔느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눈을 피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통곡하던 세 사람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니까 너희들을 그냥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이 저승의 신이 아니냐? 세상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소원을 한 사람씩 말해보거라.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세 친구는 갑자기 멀쩡해져서는 눈을 반짝거리며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김씨,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더냐? 그러자 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에 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권세를 누려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어려울 것 없지. 그렇게 해주마.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염라대왕은 김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 씨가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나라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주마. 자, 너도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박 씨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친구가 소원을 이루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최 씨 또한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염라대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관직도 싫고 돈도 싫습니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소박한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뭔가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그게 소원이라면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색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저와 어울리는 색시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최 씨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저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통 염라대왕에게서 소식이 없으니 최 씨는 염라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저승사자를 만난 최 씨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 저승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승에 아는 사람이 저승사자님 뿐이니 너무 반갑습니다. 최씨, 그래 잘 지내고 있소? 저승 생활은 할 만합니까?
괜찮습니다. 이곳도 그럭저럭 살만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염라대왕님을 뵈러 가고 있었습니다. 도통 아무 소식이 없으셔서 혹시라도 저와의 약속을 잊은 게 아닌지 여쭤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마침 댁에 가셨습니다. 꼭 1000년 만에 집으로 가셨지요. 항상 일이 많아서 집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1000년 만에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댁은 어디신가요? 그럼 댁으로 가서 뵈야겠네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집을 알려주었고 최 씨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염라대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이 염라대왕님의 집인가 참으로 으리으리하구나. 이렇게 큰 집은 본 적이 없는데. 슬쩍 담 너머로 본 염라대왕의 집안은 마치 임금의 궁궐과 같이 거대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채의 집과 창고가 있었고 창고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듯하였습니다. 과연 저승의 대왕님답구나. 권력도 저승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부자이기까지 하니 엄청나다 엄청나. 없는 게 없겠구나. 부족한 게 없겠어. 최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 내가 염라대왕이면 1000년 만에 집에 들어와. 이럴 거면 왜 나와 혼인을 했어? 혼자 살 것이지. 2번 다시 집에 오지 마. 난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깐. 그리고 소리와 함께 문 밖으로 염라대왕이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부인 미안하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1000년에 한 번밖에 오질 못했어. 내 마음은 부인뿐이요. 나도 매일 집에 오고 싶지 않겠소. 제발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염라대왕의 애원에도 집 문은 차갑게 황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한숨을 쉬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앞에 서 있던 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 민망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염라대왕이 위엄을 차리고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최 씨 아닌가 오랜만이로구만. 어쩐 일로 내 집까지 찾아왔는가?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러자 최 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제 소원이 어찌 되었나 하여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얼른 착하고 현명한 색시를 구해서 이승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대왕마마 제 소원을 빨리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최 씨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래, 최 씨 소원이 뭐였더라?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한번 다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해주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구만.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 잠깐 고민하던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자네의 부인은 말이야. 남편 하기 나름인 것이야. 내가 우리 부인에게 착하고 인자한 성품에 반해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었다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상대가 맞추어 주지 못하면 그런 배필은 없는 것이야. 권력이나 돈은 사람들의 이권을 잘 계산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배우자는 그런 계산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네. 아마 자네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아마도 평생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야. 최 씨는 염라대왕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보며 지금 부인에게 구박받는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았는지 염라대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염라대왕님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군요. 왜 다들 소원을 금방 이루고 이승에 갔는데 저만 가지 못한 연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최 씨를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 아직도 너가 원하는 너만 보고 품어줄 색시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소원을 말하고 이승에 가겠느냐? 그리고 결국 최 씨는 다른 소원을 빌고 이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승에 가서 좋은 성품의 색시를 얻고 색시보다 더 색시를 깎듯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다시 올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좋은 부인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는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아끼며 산다면 모두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앞으로는 좋은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선 정조시대 때 최재공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그는 학문을 더 깊게 닦기 위해서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그가 먹을 음식도 제대로 대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재공은 밥을 굶으면서도 부모님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절에 이런저런 일을 도우며 밥을 얻어먹고 밥값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절에는 그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양반집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늘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최재공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봐 너네 집에서 이번 달에도 먹을 것이며 돈이며 제대로 보내오지도 못했다던데? 그래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라도 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같이 집안의 지원을 든든히 받고도 다들 과거에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인데 아니 무슨 배짱으로 계속 버티는 거냐?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나 멸시에도 최재공은 꾹 참고 이겨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다. 나에게는 품은 큰 뜻이 있으니 그것 앞에서는 다 하찮을 뿐이다. 최재공은 오히려 그런 멸시와 놀림의 마음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섣달 금음이 다가오자 절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바빴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에 기뻐하며 각기시 한 편씩을 지어서 읊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재공은 그저 묵묵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우가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어찌 그렇게 처량하게 책만 보고 앉아있어. 가난한 집에 가봐야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가 안 되나 보지. 자네도 처량한 마음을 시로 지어서 한번 읊어보라고. 학생들은 최재공을 놀려대며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재공은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다가 한 편의 시를 단번에 써내려갔습니다.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에서는 매가 알을 까고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정기를 키운다. 최재공이 시를 다 쓰자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어댔습니다. 아니 이딴 것도 시라고 지어놓은 것이냐? 어이가 없구나. 어이가 없어.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을 비웃어대자 최재공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산을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최재공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곧 짐을 챙겨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 가운데에는 조정이 요직에 있는 관리를 아버지로 둔 학생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정승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아버지인 정승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문득 최재공이 지어놨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시를 말해주며 참으로 하찮은 시라고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정승은 아들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공부를 헛것으로 한 것이냐? 이 시를 너는 우습다고 여기는 것이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편없지 않습니까? 글쎄 가을에 매가 새끼를 까다니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승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절에 가서 절반만 축내다가 온 것이냐? 그러니 내가 그런 욕을 먹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시에 담긴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데 너는 기계를 갖기는커녕 알아볼 수조차 없으니 어찌 그 아이의 상대가 되겠느냐 들어봐라.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은 권력이나 영화를 잃게 될 검문 색깔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매가 새끼를 깐다라고 한 것은 우둔한 너희들을 비웃는 말이다. 가을에 깐 새끼 매가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며 매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곧 매의 새끼이긴 해도 결코 매가 되지 못한다는 비웃음이다. 그리고 싸늘한 달 눈 덮인 산에서는 범이 정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구절은 모든 고난을 딛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알겠느냐? 아버지 정승의 말에 학생은 그제서야 시의 뜻을 이해하고는 감탄하였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가서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 최재공은 모든 학생들을 다 물리치고 과거에 당당히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큰 뜻을 하나하나 펼쳐나갔으며 그 후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박식하여 국조보감의 편찬에 참여하는 등 위대한 여러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